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동네결사는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취재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네결사가 우리 지역의 이슈라든가 크고 작은 이런 생활 민원을 주로 좀 다뤄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한 해 동안 50여 가지 주제를 좀 다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변호사님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주제가 있었나요? 네, 정말 그 50여 가지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미혼모 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들과 이제 그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또 그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 동네 해결사를 준비하면서 네.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세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런 규정들이 좀 유명무실했던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사실 기억에 남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동네 해결사가 다뤘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지난 52회 때 다뤘던 광주 동구의 무인 주차 시스템입니다. 네. 동구의 그 무인 주차 시스템은 주정차로 혼잡했던 이 웨딩 거리에 광주 동구가 운전자가 직접 주차 정상기를 통해서 주차 요금 결제하는 네. 그런 무인 주차 시스템을 첫 도입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지역민들에게 안전함과 편리함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현재로서는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웨딩의 거리에 이 무분별한 주차로 혼잡해진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오히려 교통난을 가져왔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교통 정체가 극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복잡하고 위험한 웨딩의 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는 무인 주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교통 혼잡은 여전합니다. 여기가 무인 주차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저기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무인 주차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혼잡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주변 일대를 주말마다 오는 편인데 평일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가 좀 차로 막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인데 새벽 시간대 되면은 경찰들이 나와서 이거를 통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은데 주말 야간 시간대의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은 웨딩의 거리를 지날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형성으로 늘어난 유동인구와 차량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해 보이지만 해당 구청은 CCTV를 24시간 작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쪽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웨딩의 거리 주변에 술집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그 일반 차량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 체증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가 저희 경찰 입장에서도 가장 신고 출동도 많고 가장 바쁠 시간대인데 아무래도 치안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구청에서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했지만 불법 주정차와 교통난을 해결하지 못한 무인 주차 시스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지역이 불법 주차와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기존에 뭐 좀 많았던 이런 불법 주정차는 일단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차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교통체증은 아직 좀 해결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 공간 자체는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는 편리해졌지만 네. 이 웨딩의 거리가 2차선으로 그냥 넓지 않은 차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차선 자체를 합법적인 네. 주차 공간으로 전용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차선밖에 또 통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교통 정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통체증은 뭐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데 뭐 이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인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선 하나가 이미 막혀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야간이나 이런 유동인구가 많아졌을 때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택시들이 또 차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뜩이나 차선이 하나뿐인데 네. 택시가 또 차선을 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차량 통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말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불법 주정차나 이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뭐 또 아니면 효과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뭐 경찰 차원에서 뭔가 좀 해결 방안을 좀 고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단속이 아닌 신고 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심각한 뭐 대각 주차라든지 뭐 통행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현장에서 정체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좀 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단속 권한 자체는 사실 경찰이 아니라 이 동구청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구청과 이 동부경찰서가 서로 이 문제를 누가 네. 이제 주체적으로 담당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뭐 대기 중인 택시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좀 취재 결과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가 가동이 될 텐데 왜 이런 불법 주정차를 막지 못할까 이런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그 CCTV로 단속을 하더라도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정차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분에서 그 20분 사이에 그 시간을 악용해서 그 사이에 차량을 좀 이동을 시켜버리면 또 단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24시간 단속을 좀 하면 이런 불법 주행차가 없어질 것 같은데 24시간 하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곳이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CCTV로 24시간 감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단속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 상인분들이 손님 부분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게 또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 봐 그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단순히 CCTV로 단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주차 공간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통체증부터 해결하고 이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자체나 여러 기관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조금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뭐 여기 CCTV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CCTV도 24시간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지난 44회에 다뤘던 건축물 내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너무 낮아서 과연 이제 우리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네. 네,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도 이 지진에 대한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이 민간 시설의 부족한 내진율, 과연 이 문제가 개선되었을까요? 우리는 과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경주의 지진이 발생한 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기존 시설들의 낮은 내진율로 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우리 시에서는 매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시설물 경우 내진율은 65.3%로 전국 평균 58.3%보다 한 7% 정도가 높습니다. 민간 건축물 경우에는 내진율이 저희 시 내진율이 21.4%로 전국 평균 20.4%보다 1% 정도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은 기존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 내진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아직까지 개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내진율이 다소 좀 부족하다라고 네. 이렇게 좀 다뤘었는데 그래도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그나마 조금씩 증가를 하는 모습에 좀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은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아직 좀 부족한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아직 좀 이렇게 부족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민간 건축물 내진율 자체를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 자체가 좀 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약간 지원하는 제도를 네네. 두고 있는데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 중에서 내진 보강을 한 경우 또는 이제 신축 당시에는 내진 설계가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고 또 이제 내진 보강 목적의 그 증축이나 개축일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들을 최대 네. 10%까지 완화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내진 보강을 하는 드는 비용보다 이 세금 감면 혜택이 너무 네. 적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루어진 그 실적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대피를 해야 하는 지진 네. 대피소 이야기입니다. 이 지진 대피소는 보통 이 학교 건물이라든가 학교 운동장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하는 이 지진 대피소의 내진 설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는데 현재 학교 시설의 이 지진 대피소 이 내진율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19년부터 29년까지 총 1,023개의 학교 시설 중에 네. 이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을 이제 937개 시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설들을 대상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120억, 총 1,427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좀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할 계획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예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광주 지역 학교 시설 중에도 단 3곳만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 보강을 시작한 11년부터 15년까지는 이제 31.4%로 점차 이 내진 설계 자체가 이제 확보를 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2020년까지는 이 36.5% 내진 보강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그리고 지진 대피소의 내진율도 점차 증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보실까요? 지난 48회에 다뤘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 도시철도 2호선 지하철 유치를 두고서 네네. 시와 시민들 간에 이제 갈등을 빚었던 그런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지하철 건설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존재를 하지만 이 과거에 시행했던 그 수요 예측만으로 이 지하철 수요를 판단하고 또 공사비를 네. 좀 수천억 들이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만 있을 뿐 양측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 공론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16년 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도시철도 2호선. 지난 11월 10일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 끝에 건설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네, 그 16년간의 논란이 있었고요. 이제 지난 11월 10일 날 건설 찬성으로 이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바로 매우 아쉽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즉각 수용의 입장을 피력했고요. 도시철도공사는 공론화가 마무리되면서 걱정했던 예산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율이 60%, 우리 지방비 부담이 40인데 그중에서도 10%는 운영하면서 갚아 들어가는 것이고 직접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우리 30%이 비용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하니 그 정도는 가능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우리 종합적인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차원에 있어서 봤을 때에는 지금 1호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선 체제에서 이제 환승체계라고 하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2호선의 노선을 잘 보시면은 이 수요가 많은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밀집적인 아파트 소환지구라든가 우리 이쪽에 상무지구라든가 대학교 이런 쪽들을 거쳐가다 보니까 충분한 그 수요를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1호선과 같이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1호선의 적자도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걱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이 확정되었지만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도시철도 2호선은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네, 광주의 해묵은 난제 중에 하나였죠. 네. 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결국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되면서 숱한 이런 논란들의 좀 종지부를 좀 찍었습니다. 네. 공론화의 결과 찬성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16년간 이 건설 논란 자체를 겪었던 이 도시철도 2호선이 결국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건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2호선 공론화위원회 자체는 이제 9월 17일에 출범을 했고요. 40일간의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지난 그 9일, 10일 그 1박 2일의 그 종합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78.6%가 이 건설을 찬성하는 그 의견을 내므로써 결국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저희도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해서 주제로도 다뤘고 또 저희 방송에서 집중 토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는데 네. 그런 과정들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이 공론화 과정 참 좀 험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공론화 과정 중에서도 행정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또 머리를 또 맞대고 다 같이 또 고민도 하고 이랬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이런 구성과 또 방식을 놓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갈등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전에 네. 이 공론화를 사전에 이제 보장을 할 것인가 이걸 네. 놓고도 또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시와 이걸 또 반대하는 이런 반대 측이 이것을 놓고서 한 달간을 또 심하게 대립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좀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측면이 강했었죠. 그러니까 이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는 입장을 갖고 정책을 실행하려는 이제 당사자가 이제 광주시였는데요. 공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의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조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해야 될 시가 자꾸 그 찬성의 입장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한다든가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 공사가 정말 과도한 홍보를 통해서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지 않는, 즉 선수가 심판이고 심판이 선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불공정한 공론화가 돼 있었고. 네, 이렇듯이 뭐 공론화 과정에서 뭐 토론까지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아쉬움들도 많이 남았을 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도시철도 2호선 뭐 건설이 찬성으로 돼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뭐 공사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면 좋을 텐데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며 또 언제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네, 일단 공사 자체는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에 먼저 이 광주시청부터 풍암동, 봉선동, 광주역을 잇는 이 1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3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역 인근부터 일곡동, 첨단, 수안, 유덕동, 차량기지까지의 그 2단계는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요. 2024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인 그 백운광장과 네. 이 진월동, 효천역을 잇는 이 3단계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은 확정되었지만 뒤따르는 문제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음주운전. 지난 네. 20회에서 다뤘던 주제인데요. 뭐 연말연시에는 꼭 등장하는 이 문제가 음주운전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 자체는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의식화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혼술족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알코올 중독이나 술 마시는 그 빈도의 증가, 그리고 또 한 해 600명이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음주운전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점도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마저 앗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어떻게 강화됐을까요? 음주 단속은 해마다 광주 전남에서만 1만 7천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비해 올해 11월의 음주 단속 건수는 약 23%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작년 같은 기간 5,023건에서 3,597건으로 1,426건 감소하였고, 음주사고는 1,617건에서 1,546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1월 29일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음주운전은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발단이 입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청원이라는 창구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미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창호법으로 시민의식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윤창호법만으로 음주운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우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적발 건수가 감소됐다면은 음주운전을 예전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줄어든 원인 음주 단속을 많이 해서인가요? 아니면 시민 의식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네.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시민분들께서는 우리의 시민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네.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경찰 쪽에서는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 강화에 대한 그 효과로 네. 이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많이 감소했다니까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민 의식이 뭐 높아졌거나 뭐 단속이 강화됐거나 음주운전을 예전보다 많이 안 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윤창호법에 의해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좀 높아지게 됩니까? 네, 이 윤창호법의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현행 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네. 굉장히 기본 법정형 자체를 높이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음주운전에 사망 사고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음주운전의 전반적인 이런 처벌에 대해서 그 수위가 좀 강화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자체를 그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런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젠 그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이 처벌 기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뭐 동네 해결사를 다뤘던 내용들 좀 돌아보면요. 뭐 좀 다뤘던 이런 주제들 모두가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저희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물론 개선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단순히 이렇게 논란으로 그칠 것만이 아니라 네. 관련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하고 그런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진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이제 이런 서로의 입장 차이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새해에도 동네 해결사는 지역의 이슈와 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새해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네 해결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